네, 1교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건요. 시험 문제에 중간고사 시험 문제 그 힌트가 중간중간 나가거든요. 그래서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계 손상 후 회복 기전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제가 시험 문제가 하나 나갔는데요. 신경 가소성의 기전에 대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 신경 가소성의 기전에는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습관화, 민감화, 그 다음에 고전적 조건화, 장기 상승 작용이 있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자, 습관화가 뭐냐면, 해롭지 않은 자극이 계속 반복되었을 때는 그것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냅스 연결수가 감소한다는 거죠. 두 번째, 민감하다는 것은 해로운 자극에서 그와 유사한 자극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회신경세포가 이제 그런 시냅스 강도를 조절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냅스 연결 강도가 더 강화되어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고전적 조건화예요. 이거는 하나의 자극이 또 다른 하나의 자극과 연관지을 수 있는 연합학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특정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던 자극, 즉 중성 자극이라고 하거든요. 그 반응을 무조건적으로 이끌어내는 자극과 반복으로 연합되면서 그 반응을 계속 유발하게끔 하는 과정이에요. 즉 학습 이론에 쓰이는 게 바로 고전적 조건화예요. 그 다음에 장기 상승 작용이란 게 뭐냐면 시냅스 간 연결을 변화시켜서 전달 강도를 장시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습과 기억이 되어 일어나는 겁니다. 운동 조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경계 환자를 치료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신경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움직임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움직임은 바로 뭐에서 일어나냐면 운동 조절, 즉 모터 컨트롤에 의해서 움직임이 일어나더라. 자, 그렇다면 거기에는 네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사 이론이에요. 반사 이론이라는 것은 이 반사에 의해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반사 일어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외부 자극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단점으로는 뭐예요? 수혜적 운동은 꼭 반사적으로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빠르게 순차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설명할 수가 없고요. 동일 자극에 대해서 다양한 또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반사 일어나고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수직계층 이론이 나왔습니다. 수직계층 이론이라는 것은요. 운동 프로그램 자체가 고위 중추에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요. 이거를 하위 중추로 던져주는 거예요. 이것을 탑다운이라고 합니다. 중추선 신경계가 성숙함에 따라서 수혜적 운동이 가능해지고 이제 고위 중추가 하위 중추의 반사를 통합하고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데 이런 탑다운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하다 보면 반사에 즉 바덤 투업 조절도 일어나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겁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운동 프로그램 이름이 나왔어요. 우리 움직임은요. 자유도가 점점 줄어가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처음에 아기들이 굉장히 동작이 어설프고 필요 없는 동작들을 쓸데없는 동작, 비효율적인 동작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유도가 많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 줄여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적절한 움직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도를 중추에서 미리 구성하고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의 순서가 움직임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구조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CPG라고 합니다. Central Pattern Generator라고 하죠. 자, 그런데 똑같은 명령을 내려도 환경에 따라서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세세한 걸 다 프로그램하기에는 네가 다 저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온 게 시스템 이론입니다. 시스템 이론이라는 것은 많은 시스템들이 움직임을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이제 기여하면서 상호적으로 이제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스템들이 톱다운이 이렇게 수직계층처럼 고위 중이 이렇게 하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배열되어 있더라.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설명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이제 의사소통 문제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조절 이 중에서요, 이 네 가지 이론 중에 장단점 있죠. 거기에 대한 질문이 좀 하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에서 낸 거는요, 뭐 우리가 두 가지잖아요. 뇌경색, 그다음에 뇌출혈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전 있죠. 뭐 뇌출혈 종류는 뭐가 있고, 그다음에 뇌경색 종류는 뭐가 있다. 그거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한 번 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윌리스 서클이 이제 우리 뇌로 가는 모든 혈액을 공급하게 되는데 앞으로 가는 ACA가 만약 문제가 생기면 다리가 더 심한 손상을 입고요. 걷질 감각 상실되고 자발성이 결여되고 무운동증이 있어요. 주의가 굉장히 이제 전두엽 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마엽 쪽이기 때문에 주의가 산만하고 또 언어상실증도 나타날 수 있고요. 정신하고 관련이 많이 됩니다. MCA는 가장 넓은 부위고 가장 많이 손상이 됩니다. 때는 얼굴이나 팔이 다리보다 더 손상이 심하고요. 편측 무감각증이 좀 나타나게 되고 의식, 운동성, 행위 상실증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에프락시아가 나타나게 되고 반맹도 나타나게 되고 뭐 인식 다 이제 아무래도 이마엽 말고 두정엽이라든가 마루엽 이런 데에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읽기 언어 상실증이 대표적입니다. 자, PCA는 뒤쪽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신앙증후군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자의 누운 자세,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환자가 만약에 스파인으로 눕혔을 때는요, 머리를 환쪽으로 돌려놓고 목은 건측으로 굽혀주면 됩니다. 머리를 자꾸 한쪽으로 돌리는 이유는 반쪽, 마비된 쪽을 자꾸 인식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거죠. 그리고 베개로 팔을 올림, 내림이에요. elevation, depression입니다. 엉덩관, 힙은요. 볼기 아래에 베개를 들고 골반이 이제 엘리베이션 되는 것을 방지시켜주고요. 발은 external rotation, 발목은 플란터 플렉션이 되지 않도록 예방해줍니다. 자, 보통은요, 환측으로 많이 눕히거든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아래쪽 팔을 이렇게, 아래쪽 팔이 이제 밑에 이렇게 마비측 팔이잖아요. 이거는 내미 프로트랙션, 그리고 수피네이션입니다. 프로트랙션 뒤침, 즉 수피네이션 상태로 두셔야 되고 힙 조인트는 무릎 관절도 펴게 놔두셔야 돼요. 그리고 손바닥과 발바닥에는요, 편 밀기 반사가 출현하지 않도록 물체를 안 닿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환자의 침상 자세죠. 요게 시험 문제 나오고요. 또 중요한 거는 욕창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2시간마다 최의 변경을 해주십니다. 뇌졸중 환자의 운동치료 볼게요. 대부분이 이제 누운 자세에서 하는 거는 RM 엑서사이즈를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교각 운동과 구부르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교각 운동 브릿지죠. 이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앉아서 서게 될 때 몸통과 골반의 조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교각 운동이에요. 이때 특히 근력 강화와 관절 어프록시메이션을 함으로써 관절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주고요. 이거는 나중에 그 스탠스에서, 그러니까 보행할 때 스탠스에서 조절 능력을 증진시키죠. 그리고 교대성, 등척성 운동이라든가 율동성 안전법, 리드믹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써서 안정성을 넣어주고요. 느린 슬로우 리버설과 그 다음에 리드믹 스테빌라이제이션으로 인해서 조절된 운동성을 키워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게 구르기죠. 구르기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경직성이나 경추성을 감소시키고요. 어깨 기능 장애에도 도움이 되고 긴장성 반사가 억제가 됩니다. 그리고 허리 전체 협력 수축으로 안정성이 증진되고요. 보행을 위한 기초 동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반을 왔다 갔다 이제 구르기 때문에 보행 시에 엉덩관절의 원활한 회선을 도모할 수 있고요. 자유롭게 움직이며 이제 숙련 단계로 가는 거죠. 이때 할 때는요,
건측으로 환측 깍지를 끼고요 돌리는 거예요. 예, 아마 여러분들 그림 보셨을 거예요. 그 깍지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건측으로 구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안기 운동이 있어요. 안기 운동하는 거는 이제 기립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때 바로잡기 반응, 평형 반응, 보편 밀기 반사가 요구됩니다. 건측으로 이제 체중 이동을 한다거나 몸통과 머리의 균형 반응을 유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누워서 교각 운동 부르고, 그 다음에 앉고, 그 다음에 서는 거죠. 서서는 이제 체중 부하 운동이 가장 먼저 실행이 됩니다. 네, 그 외에는 자, CIMT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CIMT가 뭐예요? 강제 유도법이라 해서 환측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유도해 주는 거예요. 건측을 못 사용하게 해서. 네, 마비된 측을 안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더 나빠지니까 아예 이제 정상 측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환측을 사용할 수 있게 유도해 주는 게 CIMT입니다. 그 외에 뭐 로봇이라든가 수트, 그 다음에 FS. 자, FS도 시험 문제 나가는데요. 아탈구를 방지 위해서 이 FS를 부착하는 부위는 뭐냐면 수프라스피나투스와 델토이드의 포스테리어 5에다가 전극을 놓고 해주면 됩니다. 예, 그리고 AF로 착용하는 게 있습니다. AF 착용하는 이유는 강직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란타 플렉션의 구축을 방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행훈련이 들어갑니다. 보행훈련은요, 순서대로 차례적으로 하는데요. 처음에는 포행봉에서 시작을 해서 지팡이, 계단, 독립보행으로 순서대로 하거든요. 지팡이 한번 볼게요. 지팡이로 훈련할 때는요, 체중 지지 목발 보행은 4점 보행, 2점 보행, 삼각 보행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부분적인 체중 지지를 하는 목발 보행으로는 3점 보행이 있고, 체중 지지를 하지 않는 보행에는 뛰기와 건너뛰기의 보행이 있다. 요거는 저는 시험 문제는 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국가고시에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바로 신경학적 운동 치료입니다. 이게 뭐 보바스, 브놈스톤, 루트, PMF 이렇게 있는데 우리 책에는 보바스부터 먼저 나오지만 저는 브람스톤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자, 브람스톤은요. 공동운동과 원시 반사는 발달 초기에서 정상적이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치료에 활용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뇌졸중 환자 치료할 때 이 반사 많이 이용하거든요. 특히 공동운동 이거 많이 이용을 해요. 자, 이거는 뭐냐면 고유수용성을 자극해서 협력 유도시 때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또 피부 자극을 하죠. 이 피부 자극은 중요한 근육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항은요. 한 근육의 수위적 수축을 유도하는 거죠. 자, 일단 연합 반응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브람스톤은 이 연합 반응하고 이렇게 이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바스는 이거랑 반대예요. 보바스는 오히려 이거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지만 브람스톤은 오히려 더 이용하는 거죠. 자, 연합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연합반응이라는 것은요. 비마비 측의 팔과 다리에 저항을 주잖아요. 그러면 대칭적으로 반대팔의 발과 다리에 연합반응 나타나는 게인데요. 대표적으로 만약에 건측발의 굽힘에다가 건측발을 이렇게 굽힘에 저항을 주잖아요. 그럼 환측발의 굽힘이 일어나요. 그리고 건측 다리에 굽힘을 주면 환측 다리는 펴게 돼요. 보통 이렇게 일어나는데 동측성 공동운동도 있어요. 이건 환측팔을 굽히면 환측 다리가 굽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그 마비 측의 어떤 움직임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도해서 치료를 합니다. 네. 자, 또 참고로 레미스테 증후군이 있는데요. 레미스테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 건측다리 힙 조인트 어브덕터에 저항을 주다 어덕션을 모험할 수 있도록 저항을 주면요. 한측 다리가 이제 어덕션 되고요. 만약에 한측 다리에 건측 다리에 어브덕션 즉 볼림을 하게 되면 환측 다리도 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레미스트예요. 그러니까 어덕션과 어덕션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게 레미스트 징후예요. 요걸 이용해서도 치료 이용합니다. 환자분 되게 신기해요. 내 건측 다리가 만약에 못 벌리잖아요. 그런데 건측 다리에 다리 모으세요 하고 막 저항을 주면은 환측 다리가 모아지거든요. 환자가 봤을 때 내 다리가 움직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치료 이용을 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운동
자동 운동이 자동 반복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한번 우리 공동 운동 모습은요. 상지는 어때요? 굽힘 시너지가 많이, 그러니까 플렉서 시너지가 많이 나타나고 하지는요. 익스텐서 시너지가 나타나잖아요. 이건 마음 베르니케 그 자세히 말하는 건데, 자, 굽힘 운동 패턴 요 자세에 대해서는요. 저는 시험 문제는 안 냈는데, 요거에 대해서 국가고시 계속 나와요. 자, 상지가 굽힘 플렉서 시너지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동작이냐면, 숄더 거들은요, 엘리베이션 프로트랙션이에요. 숄더는요, 어버덕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되고요. 엘보는 플렉션, 포함은 스피네이션 되는 모습을 보이죠. 하지는요, 폄이죠. 폄, 익스텐서 시너지를 보이는데, 힙 조인트는 어덕션, 인터널 로테이션, 니는요, 익스텐션, 앵클은요, 플란타 플렉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게 하지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상지 모양은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자, 그리고요, 브남스톤의 회복 단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1단계는 뭐예요? 이완되는 거. 이완 단계는요, 경직성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이 연합 반응과 공동 운동이 보이는 거죠. 3단계는 가장 스파스티시티가 심한 단계고요. 4단계에서는 점점 감소하면서요, 이제 공동 운동과 이제 연합 운동이 약간 분리된 수위 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5단계는 기본적인 이제 공동 운동은 상실되죠. 그러니까 플렉서와 익스텐서 시너지가 사라지게 되고요. 6단계에서는 이제 개별적인 선택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복 단계에 대한 문제가 저도 냈지만은 국시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에서 3단계 사이에는요, 스파스티가 점점 올라가는 이 시기에 때는요, 공동작용의 수요직 조절 증진과 목적 있는 활동을 강조해 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선택적인 움직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적 있는 활동을 강조해 줘야 되고요. 근긴장 발달을 위한 긴장성 반사와 연합 반응을 자극해 줘야 됩니다. 반면에 점점 사라지는 4, 5와 5단계에서는요. 긴장성 반사와 연합 반응 사용은 안 하는 게 좋고요. 수혜적인 운동을 증진시켜 줘야 됩니다. 자, 루드법 볼까요? 루드법은요. 어떤 곳에서 왔냐면 운동 패턴은요. 계통 발생학적 순서를 거치더라라는 데에서 차원을 했어요. 그래서 굽힘 다음에 모음 다음에 이제 돌림, 잡뼈 패턴, 그 다음에 노뼈 패턴 돌림으로 순서적으로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조절, 루드가 말한 운동 조절의 4단계 정말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 뭐예요? 모빌리티입니다. 모빌리티 운동성. 이거는 대항건들이 상호 억제로 근 범위 내에서 수축을 하는 것을 운동성이라고 합니다. 모빌리티라 합니다. 운동 조절은 처음에는 모빌리티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해주는 게 뭐예요? 안정성이에요. 스테빌리티. 그래서 관절 주위 근육들이 동시에 협력 수축을 해서 안정화시켜주는 거죠. 이게 안정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조절된 운동성이에요. 컨트롤리드 모빌리티라 해서 이제 몸 안정이 되었으면 이제 안정된 상태에서 조절해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죠. 몸쪽 부분이 고정되고 몸쪽 부분이 움직일 수 있게. 자, 마지막 스킬입니다. 스킬 단계에서는요, 몸쪽이 안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디스탈 파트는 자유롭게 움직여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루드의 운동 조절 4단계는 뭐다? 모빌리티, 스테빌리티, 컨트롤디드 모빌리티, 스킬 순서대로 가더라. 자, 요거는 정말 여러분 졸업하고 나셔도 계속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외워두세요. 자, 루드의 생명 기능 발달 단계 한번 볼까요? 들숨은 숨내에서, 날숨은 기침이나 재채기 현상으로 해서 이렇게 유도할 수 있어요. 자, 빨기는요. 빨기는 이제 중일 빨기라서 중일 아주 힘들게 빤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게요? 피드를 할 수가 피딩 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 혀끝을 이렇게 자극을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액체 연화. 이거는 3차 신경이 관여하고요. 음식물을 줌으로써 연화 반응을 촉진시킵니다. 발성은요. 발성은 우리가 조절된 날숨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씹기는요. 중력에 대항해서 아래턱을 이제 자세히 아래턱을 위치로 놓는 이제 넣는 걸 말하는 거고요.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말은요.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의 합성, 숙련 수준에 해당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감각자극법, 루드가 말한 감각자극법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촉진법과 억제법이 있어요.
촉진하는 건요. fast brushing이 있어요. 빠르게 브러싱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가볍게 브러싱 해주는 거 또는 icing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운동성 촉진성과 안정성 촉진법이 있는데요. 운동성 촉진법은요. 긴장력이 부족 시때 사용하면서요. 어떻게 하냐면 가벼운 촉진이나 쓰다듬거나 문지르거나 얼음을 입술에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대준다거나 힘줄 같은데 탕탕 두드려 주는 거 있죠? 이렇게 하면은 운동성이 촉진이 돼요. 그렇다면 반대로 안정성을 어떻게 촉진해 주죠? 빠른 손질을 한다거나 등에 있잖아요. 빠른 손질을 해준다거나 그러면 긴장성이 어떻게 해요? 증가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힘살에 지속적인 압력을 주거나 얼음을 문질러서 시섬유를 자극하죠. 우리 그 감각심류에는 이제 시섬유하고 A는 뭐예요? 그러니까 굵은 섬유잖아요. 얘는 이제 그러니까 촉각이랑 이걸 전달하는 신경세포죠, 그렇죠? 예, 얘를 자극을 해주는 거고요. 억제법으로는 그 네 가지가 있는데요. 경관절을 압박한다거나 아니면 천천히 쓰다듬는 스토킹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완하는 거, 이완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경관절 압박하는 거라든가 쓰다듬는 거, 스토킹, 구르기, 그러니까 흔들은 자에서 이렇게 살살살살 흔들어 준다거나 아니면은 힘줄을 압박하거나 아니면 환자 보고 강한 수축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억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루드 치료법에는 이게 촉진법과 억제법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억제 기술에는 뭐가 있냐면 한번 볼게요. 미지근한 온유를 사용한다거나 관절 압박, 천천히 스트로킹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천천히 굴리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부드럽게 흔드는 아까 제가 의자에서 흔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했죠. 힘줄 압박, 금방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뻗침, 즉 스트레칭을 해준다거나 천천히 굴려주는 게 억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네, 세 번째 보이타 한번 볼까요? 보이타는요. 11개의 운동 유발점과 그 다음에 6개의 자극 방향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반사적 뒤집기와 그 다음에 기기가 있는데요. 자, 특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제가 셋째 시간에 조금 보이타에 대해서 조금 더 중재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전반적인 내용만 한번 해드릴게요. 이 보이타는요, 진단 방법이 있거든요. 7가지. 이게 왜 하냐면 8개월 이하의 아기들한테 이 보이타로 진단을 해서 얘가 성장에 문제가 있네 없네를 판단을 하거든요. 8개월 이하의 아기들한테 적용을 해서 얘가 발달이 지연이 되었구나를 여러분들이 이 보이타 진단 방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뇌가 다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얘가 내성마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8개월 이하 된 아기는 이 보이타 진단법에 의해서 얘가 발달이 느리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기 그림 그려놨는데 요거는 3교시 때인가 그때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있는 종류만 알려드릴게요. 보이타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견인 반응, 페이퍼스 역수직의 반응, 그 다음에 콜리스 역수직의 반응, 수평 반응, 수평연수 반응, 란다우 반응, 겨드랑이 걸치기 반응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만약에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1개나 3개가 나타나면은 매우 경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7가지 중에서 이 4-5개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냥 경미한 거고 그 다음에 6, 7개 나타나면 중증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보바스입니다. 보바스는요, 그 바로잡기 반응과 평형 반응은 치료의 기본 패턴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즉, 비정상적인 패턴을 억제시키는 게 바로 보바스입니다. 예. 그래서 비정상적인 자세와 근긴장의 핵심 부위인 그 센트럴 키포인트 있죠? 그게 뭐냐면 머리, 목, 몸통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조절을 해서, 그 비정상적인 그 패턴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보바스가 말하는 편마비 환자 회복 단계는 3단계로 나누거든요. 브람스톤은 6단계죠. 보바스는 3단계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완기 경직기 회복기라고 얘기했어요. 2단계 때는 보통 환측을 밑으로
옆으로 해서 누운 자세를 많이 권장해요. 그래서 제가 왜 편마비 환자는 옆으로 눕는, 환측을 밑으로 해서 눕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팔 자세는요. 프로트랙션과 그 다음에 수피네이션 자세로, 그쵸? 자, 그 다음에 경직기에는 이제 걸음 준비를 할 수 있고요. 회복기 때는 분리 운동을 하게 해주는 거죠. 버넘스톤하고 좀 비슷합니다. 자, 일단은요. 긴장 반사, 양성 지지 반사, 연합 반응 같은 원시 반사가 이제 뇌전장을 잃게 되면 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반사 억제 자세를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때 어떤 걸 하냐면 바로 눕히고나 엎드리거나 아니면 앉은 자세로 해서 그 억제를 시켜주고요. 또 치료는요. 머리 운동, 위팔 운동, 골반과 다리 운동, 엎드린 자세, 뭐 네발 무릎 자세, 반무릎 자세. 이런 걸 합니다. 그 다음에 고유 수용기와 촉각을 또 자극을 하죠. 저긴장증을 보일 때는 쓰면 되고요. 자, 한번 볼게요. 센트럴 키포인트. 몸통 쪽에는 어디에 있냐면 검상돌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바로 썩이 반응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몸쪽 조절점으로는 T7A. 그리고 머리, 어깨, 골반이고요. 몸쪽 조절점은 손과 발입니다. 이거는 가동성을 증가하는 부위죠. 네. 자, 그리고 시험 문제 나간 거. 머슬톤이 뭐죠? 우리 지금 계속 머슬톤 얘기하고 있잖아요. 머슬톤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수동적으로 적용 시 느껴지는 저항감이에요. 누가 느끼는 건데? 치료사가. 환자가 느끼는 게 아니고 치료사가 내가 이 환자에 대해서 뭔가를 적용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그게 수동적인 거죠. 했을 때 느껴지는 저항감이 바로 근긴장도입니다.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5번째 마지막이네요. 고유 수용성 신경근 접근 버스 PNF죠. 이거는 뭐냐면 고유 수용기를 자극해서 근육 신경계의 반응을 촉진 및 증진시킨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즉 나선을 이용해서 집단 운동 패턴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상지는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D1, D2 들어보셨죠? 자, D1 플렉션은요. 이렇게 양팔을 벌린 상태에서 가슴으로 모으는 동작이거든요. 나를 안아주세요가 바로 그 플렉션이에요. D1 플렉션이고, 나한테 안겨 팔을 벌리면 D2입니다. D2 플렉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버덕션 해주느냐, 어덕션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반면에 D2 익스텐션과 D1 익스텐션은 무슨 차이냐면, 팔을 안으로 밑으로 팔을 이제 펴주는데 교차해서 펴주면은 D2예요. 그 다음에 벌리는 거는 D1이에요. 자, 그리고 D2 플렉션 같은 경우는 그 호기를 증가시키는 그 호흡 운동에서 많이 쓰여요. 자, 하지 볼게요. 하지는요, D1 플렉션 는 이제 플렉션, 어덕션, 익스터널 로테이션이에요. 이게 제기 차듯 모양? 제기 찰 때 모양이 D1이에요. 자, D2는요, 반대로 이제 다리를 벌리는데요. 플렉션하고 어버덕션하고 인터널 로테이션 시켜주는 거예요. D2 익스텐션은 익스텐션이니까 다리를 벌리고 모아주면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D1 익스텐션은 다리를 벌리면서 안으로 모으는 거예요. 다리를 벌리면서 안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을 좀 배워주시면 되는데, 특히 D2 플렉션 좀 외워두세요. 자, 근수축의 종류 한번 볼까요? 근수축은요, PNF에서 말하는 근수축은 안정성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운동성을 하는 걸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등적성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 자, 그 다음 촉진을 위한 기술 한번 볼까요? 우리 PNF에서. 거기서 쓰는 요법이 뭐냐면, 저항. 당연히 저항이 있겠죠. 이 PNF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한 저항은 아닙니다. 내가 환자를 이길 필요가 없죠. 그쵸? 환자분한테 얘기하세요. 팔씨름해서 나 이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항을 너무너무 크게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각만 심어주는 정도의 저항이에요. 방산, 이라데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저항을 큰 자극을 주게 되면요. 반사적 수축이 일어나요. 멀리 있는 근육에서. 그게 바로 이라데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라데이션을 이끄는 그런 기법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맨손은 어떻게 해요? 접촉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룸브리칼 그립이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룸브리칼은 뭐예요? 기능적인 손이죠. 그 다음에 시각적 자극을 항상 이용해야 되고 구두 명령. 그 다음에 견인, approximation, 견인, 그러니까 당기는 거예요. 약간 관절 수용기를 자극해서 운동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약간 당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근, approximation. 이거는 관절 면역으로 밀착시켜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직접 고유 수용기를 자극해서 자세 안정과 유지에 촉진을 시켜주죠. 네, 그 다음에 신장 스트레치. 빠른 신장은 근력 강화와 지연 신장은요, 곽인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요. 타이밍이라는 말이 뭐냐면 동작의 연속적인 진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은 동작은 이때 이 운동이 되더라고 이때 이 운동이 그래야지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딱딱딱딱 끊어지는 동작이 아니라요. 그래서 모든 치료는 이 정확한 타이밍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적 트레이닝 기법으로는 여러분 제가 시험 문제 많이 낸 건데 쓰는 기법 중에서 반복 수축, 그 다음에 느린 반전, 느린 반복 한번 볼까요? 이거는요. 세링톤의 연속 유도를 응용한 건데 대안근의 수축 후에 작용근이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안근의 수축을 에센트릭으로 해준 다음을 이제 하면은 이제 작용근이 그러니까 주동근이 흥분되기 때문에 근력 정강이라든가 협조, 지구력에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느린 반전 유지 있죠. 슬로우 리버설 홀드입니다. 이거는 에센트릭 수축을 일으킨 다음에 정지시키는 거죠. 등척성 운동을 시켜주는 거죠. 등척성 자체가 관절 안정성과 근력입니다. 그 다음 율동적 안정, 리드믹 스테빌리제이션. 자, 리드믹 스테빌리제이션은요, 교차성 등척성 운동입니다. 등척성이라는 게 뭐예요? 관절의 움직임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료사가 앞, 뒤, 그러니까 주동근과 기랑근의 양쪽에 다 저항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움직임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교차니까 앞, 뒤로, 그러니까 대안근, 주동근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항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절 안정, 균형, 능력 증진, 효용이 증진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리드믹 이니시에이션, 즉 율동적 개시입니다. 율동적 개시라는 것은요, 운동 개시가 잘 안 되는데 사용하거든요. 운동 시작 시에 경축을 감소시킨다거나 아니면 의식이 저하된 사람한테 위치 감각이 저하될 때 사용합니다. 자, 유지 이완, 홀드 릴렉스입니다. 홀드 릴렉스입니까? 버텨잖아요. 버텨입니다. 그래서 근육 이완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동근에다가 힘을 막 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릴렉스죠. 예. 2, 3초 동안 최대 등척성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긴장소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는 환자분한테 쓸 수가 있고요. 목적은 ROM 전진입니다. 수축 이완. 뭐예요? 컨트랙트 릴렉스죠. 이거는요. 멘트가 뭐예요? 힘 줘잖아요. 그래서 이 유지한 홀드 릴렉스와 좀 유사하긴 한데요. 돌림 운동을 포함시키면서요. 똑같이 근육 이완과 ROM 증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장성이에요. 얘는 등장성 수축이에요. 얘는 이 컨트랙트 릴렉스는 알았죠. 등장성이라는 겁니다. 그 주동근을 이제 정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파킨슨 한번 볼까요? 파킨슨은요. 바닥객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4대 징후 외워두셔요. 안정, 떨림, 경축, 운동 느린, 불량 자세 반사가 있습니다. 즉 고릴라 자세라고 하죠. 네. 파킨슨 환자 중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파킨슨한테 쓰는 거요. 첫 번째 이완 운동입니다. 자, 앉은 자세에서 하는 거는 이제 율동적 개시, 리드믹 이니시에이션.
심호흡 할 때 쓰는 게 뭐라 그랬어요? 흡기는 D2라 그랬죠. D2 flexion. 호기는요. do extension이에요. 네. 유연성은요. CR입니다. CR. contract, relax. 그리고 스트레칭. 가동성은요. 숄더 거들하고 그다음에 그 펠빅 거들에 사용하는 거고요. 선 자세에서 팔 뻗기를 해도 되고요. 균형은요. 균형 유지를 위해서는 이거죠. 율동적 안정화, 리드믹 스테빌라이제이션입니다. 교대성, 등척성 운동이 대부분이 안정화를 위해서 많이 쓰입니다. 리드믹 이니시에이션은요. 안정성에 많이 쓰입니다. 예. 그다음에 보행 훈련은 보폭 늘리는 게 있고 박자 맞춰서 긋는다거나 아니면 환자와 치료사가 막대기 2개를 잡고요. 걸어가는 거예요. 네, 교대로 해서 팔을 흔들면서 걸어주는 거예요. 호흡 운동. D2 플렉션 잊지 마세요, 이거. 네,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외에 아주 심한 그런 그 파킨슨 환자한테는요. Deep Brain Stimulation이라고 해서 전기 자극을 주는 게 있고요. 약물 치료로는요. 엘도파를 씁니다. 엘도파를 하고 먹고 나서 2시간 후인 피크 타임 때 운동을 해주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제 손해 볼게요. 손해는요. 협응, 자세 균형, 근긴장도, 운동 과제 학습, 숙련대 운동 기억 이런 게 있죠. 특징은요. 오류 교정기입니다. 그래서 비교 측정 기능이 있어서 과거의 경험과 지금 하는 운동의 그런 경험을 피드백을 통해서 교정을 해서 정확한 움직임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기능적 분류로는요. 3가지죠. 우리가 안뜰과 연결된 손해는요. 평형입니다. 그리고 눈 운동에 관여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문제 생기면요. 어지러운 보행 실조, 눈떨림, 구토가 일어나게 되고요. 척수하고 연결된 손해. 척수는 어떤 역할을 해요? 운동의 근긴장도 조절에 관련되죠. 그리고 이제 다리 실조가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요. 획보기 기능장애, 언어장애가 일어납니다. 자, 대뇌랑 연결된 손해는요. 운동을 계획하는 곳이잖아요. 네, 운동거리 조절 이상이 많이 생기고요. 특히 디스트레미티아, 그쵸? 그 다음에 의도성, 인텐셔널 떨림, 트레머, 눈떨림, 근긴장도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실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조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시험 문제에. 실조라는 것은요, 일반 용어예요. 즉, 근력 소실이 없는데도 협조와 균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아탁시아 협조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손해성 실조의 실조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감각성 실조, 안뜰성 실조, 손해성 실조 크게 이렇게 나누는데요. 자, 손해성 실조는 특징은 뭐냐면 동요성 보행, 스웨이 게이트가 일어나고 활동 떨림, 디스미테리아가 특징입니다. 롬보거 사인은 음성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한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롬보거 사인은 그냥 실조의 감각성 실조를 감별 진단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각, 안뜰, 고유수용기가 작동하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정상적일 때는요, 2가지만 있어도 돼요. 즉 시각을 차단하게 되면 안뜰하고 고유수용기만 작동을 해서 이 2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균형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감각성 실조라든가 안뜰 같은 경우는요. 특히 감각성 실조 특징이 뭐냐면 시각하고 청각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한단 말이에요. 시각과 청각에 굉장히 의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을 쳐다보면서 도장 찢듯이 쿵쿵 걷는 게 감각성 실조의 스톰핑 게이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각성 실조가 있는 환자분들은 어둡거나 시끄러운 장소에서 굉장히 걷는 걸 어려워해요. 예. 그런 반면 안뜰도 마찬가지죠. 안뜰이 손상당했는데 거기다가 또 시각까지 차단이 되었어. 그러니까 균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롬버그 사인은 이런 것을 감별해내는 거예요. 롬버그는 시각 차단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시각을 차단했을 때 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양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각만 차단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보이면 양성이에요. 그래서 감각성 실조라든가 알뜰성 실조 같은 경우는 반응이 바로 일어나죠. 시각을 차단했을 경우에. 하지만 손해는요. 시각을 차단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잖아요. 어차피 둘 다 균형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시각 때문에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롬버거 사인 음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양성이다는 말은 시각만 차단했을 때 반응이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손해는 시각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손해 중재의 치료 원칙은요. 단순한 동작에서 복잡한 순서로 가셔야 되고요. 몸쪽 안정성부터 시작을 해서 몸 쪽의 운동성이 증가되는 거로. 이거는 꼭 손해성뿐만 아니라 뇌소울증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항중력근에 대한 조절 훈련이 중요하고 자, PNF 중에서 율동적 반전, 리드믹 리버살, 그리고 리버살, 그리고 율동적 안정화, 리드믹 스테빌라이제이션. 이건 안정화에 많이 쓰이잖아요. 그쵸? 동시 수축을 해서 관절에 어떤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이게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프랑켈은 시험 문제 나옵니다. 프랑켈 운동이 뭐예요? 이거는 실조 환자를 위한 치료법인데 균형 및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슬라이드가 아니고 두 번째 시간 때. 자, 균형 및 협용도 훈련을 해야 되고, 하게 되면 이제 뭐 움직임 작은 범위에서 부드럽게 자극해서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주게 되면요. 인텐셔널 트레모가 감소하는 걸 보입니다. 보행은요. 자, 특징 중에 탄력 분대를 이용하잖아요. 탄력 분대를 갖다가 여기 그 보행기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행기가 이렇게 딱 접힐 때마다 이제 당겨주니까 이렇게 걸을 때 좀 유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협응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탄력분대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는요, 어떻게 중재를 할까요? 치매는요, 인지훈련을 많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기억력 훈련, 컴퓨터화되는 인지훈련, 일상생활 활동훈련, 작업치료가 있어요. 그 중에서 기억훈련 한번 하는 거에는 연습과 반복이죠. 이거 말은 그냥 계속 알고 있는 정보를 안 까먹도록 계속 반복해 주는 거예요. 뭐 구구단 외우기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알파벳 뭐 외우기 뭐 이런 거. 그다음 외부 보조 도구는 이용을 해서 알람이라든가 메모장을 써서 기억력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억 전략 훈련, 시각적 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주고 시간차 회상 운동도 많이 쓰여요. 이거는 미리 제시한 후에 정해진 시간 후에 다시 반복 저장을 시켜주어서 남아있는 기억을 강화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구별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